우리가 그동안은 맨날 중동은 이 세계 화약고라고 그랬는데 화약고 안 됐잖아 솔직히. 정말 세계대전이 날 때는 오히려 유럽, 그러니까 터질 게 큰 데는 유럽인 거지.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임용환 박사님을 모시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전에 저희 처음 촬영할 때 그때가 참 신기하게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시기랑 맞물렸었어요. 그때 보니까 그때 해주셨던 얘기가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이거 전쟁 안 끝난다. 아니 설마 그래도 현대전인데 빨리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끝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금 그동안 몇 가지 전개가 있었죠. 일단 미국의 지원이 한번 흔들렸던 게 문제가 컸는데 그 미국의 그 공백기가 꽤 길었어요 생각보다. 근데 그거는 저도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그거는 일단 바이든도 무능하고 공화당하고 민주당이나 미국의 정치도 지금 굉장히 많이 분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긴 한데 국내의 갈등 그리고 국내의 어떤 갈등을 봉합시키는 리더십이라는 게 지금 다 세계적인 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독재 국가다. 이 오히려 굉장히 리더십 있어 보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꼭 1차 대전 때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게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잘 살고 행복한 나라는 언젠가 리더십의 공백이 와요. 그렇게 되면 뭔가 상대적으로 전체주의 국가가 힘있고 능력 있어 보이는 거지. 히틀러가 했던 말이 그거 아니야? 의회 정치는 머리 나쁜 애들이 뭐 바로 제대로 못하지 않냐? 딱 그때 영국을 뭐 비판했던 게 지금 미국이 상황이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영국이랑? 프랑스, 독일 다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죠. 그게 아마 푸틴에게 자신감을 주었던 계기였을 것 같고 이번 전쟁을 치르면서 그래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그럭저럭 물론 이게 또 문제가 많았는데 저도 채널에서 그 얘기 했지만 그 중단됐던 거 못지않게 그 무기 주고 복잡한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질질 끌려오면서 러시아가 우세를 잡을 수 있고 계속 러시아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하면 된다라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됐던 계기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도 계속 자신감이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난 5월에 러시아가 반격 나온다고 했고 우크라이나가 인명 손실이 컸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난다. 곧 끝난다. 뭐 끝나기 뭐 10km 전쟁이었어. 물론 이 사이에 우크라이나군 인명 손실이라든가 등등 좀 더 유연하게 대처 못해도 인명 손실이 더 크다는 얘기도 있는데 10km, 30km 전진했어요. 물론 아직까지도 러시아가 좀 우세인 건 맞지만 그건 전선적인 우세지. 그래서 키이우까지 가려면 10년 걸려요. 러시아도 또 러시아대로 피해는 내름 큰데 이러다 보니까 요즘 휴전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휴전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정확한 건 모르지만 휴전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크라이나군이 정말 이제 힘이 딸렸어. 없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 이래서 휴전 논의가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전에 제가 사피엔스에서 할 때 그 얘기했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되고 끝납니까? 일단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완전히 축출하고 뭐 모스크바까지 쳐 이거는 택도 없는 얘기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완전히 회복한다는 것도 현재 상태로 쉽지는 않다. 그러면 결국 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이유 중에 하나도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이나 우크라이나의 3분의 1 내지 절반을 먹으면 거기를 군사기지화했을 때 그게 유럽이 겪어야 되는 그 군사적 위험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그 얘기 했어요. 현 상태에 휴전할 수도 있다. 대신 여기엔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된다. 첫째, 유럽이나 미국, 특히 유럽이 군사력을 재건하는 시간에 대한 스케줄과 자신감이 나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고 군사기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할 수 있다. 지금 뭐 징병제도 없고 사실 유럽 엉망이잖아요. 우크라이나를 먹고 러시아가 그걸 군사기지화 한다고 했을 때 독일과 프랑스가 징병제 도입하는 것 자체도 실패하고 군사력 재건하는데 20년 걸린다면 우크라이나한테 뭐를 그냥 약속을 해서라도 니네가 좀 막아달라 이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자신감도 있고 러시아도 지금 많이 지쳤기 때문에 저거 재건하는데 오래 못 간다. 그러면 휴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점령한다고 해도 그게 어느 정도 군사기지화 될 수 있냐는 능력과 시간의 문제에 대한 상대성이에요. 그리고 뭐 어차피 푸틴이 뭐 100년 살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거를 해서 우리가 휴전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저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휴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도 지쳤지만 러시아도 지쳤어요. 지금 그쪽도 지금 굉장히 지금 데미지를 입으면서 하고 둘 다 만신창이라는 얘기네요. 그렇다면은 빠져나올,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게 출구 전략을 만들어줘야 돼. 근데 러시아의 출구 전략은 원래 시작할 때부터 두 개밖에 없었어. 완전히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거나, 뭔가 자기들이 명분을 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를 줘야 돼요. 근데 그 명분을 가지려면 스스로 못 그만둬요. 그 명분을 우크라이나 보니까 쟤들도 이제 지쳤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명분을 주면은 쟤들도 좀 양보를 하겠구나라는 판단이 쓰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휴전 못 하는 거지. 명분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래 꿇어. 그러면 못 하는 거지. 서로 조건에 양보해야 자기도 된다. 지금 빠져나갈 게 있는 거야. 그리고 꿇어 하더라도 뭐 옛날 고려 거란 정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래 거란 황제로 해줄게 이렇게 했잖아. 근데 말만 그렇게 했지 뭐 안 갔잖아요. 그런다고 뭐 별거 있나? 그러다가 또 쳐들어올까 안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꿇어 그랬을 때 꿇는 형식만 보여주는 으로 끝난다면 꿇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실을 봐야 돼요. 그래 좋아 꿇어줘. 근데 뭐 3년 지나면 그게 그거야.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면 안 되고 지금은 그런 내실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출구 전략을 만들어가는 단계를 가능성이 전 제일 높다고 봐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일방적으로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못 버틴다. 이래서 휴전 제안했으면 러시아가 밀고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나토인데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고 나면은 나토에서 탈퇴하거나 나토에서 돈을 뭐 안 내거나 뭐 이런 상황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트럼프가 말은 저렇게 하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유럽을 버리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미국 사람들이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렇죠. 또 그쪽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피해의식 생길 만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거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하는 건데 미국 사람들이 어떤 보편적인 정서도 있다고. 미국 사람 세금으로 유럽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뭐 그런 생각할 생각도 거예요. 있는 거지. 그것도 그럴 만한 이유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 한다 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불을 지르는 건데 실제 그렇다고 해서 그럼 유럽하고 끊을 수 있냐는 거죠. 윌슨이 당선될 때 자기 절대 참전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미 세상이 다 알아. 미국이 어떻게 참전을 안 해? 그럼 반대로 나토에 예를 들어서 뭐 지원을 안 하거나 뭐 이제 빠지거나 하면 러시아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트럼프의 그 나토 지원금 올리는 문제는 그러니까 트럼프 방식이 그런 거예요. 지금 유럽 국가들이 선진국들이요. 유럽의 그 나토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부분 거기 저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정도밖에 없잖아. 영국. 그거 빼면 뭐 군대가 제대로 있긴 하나. 근데 원래 나토 기준이 2%였어요. GDP 2%를 투입한다는 거였는데 그게 1%까지 내려갔었어요. 독일이 지금 5%까지 막 올리겠다 막 이런 말 하는데 이탈리아가 얼마 전에 나온 게 1.43%, 작년에 1.42%인데 0.01% 올려서 올해 1.43% 만들었는데 그것도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아시다시피 복지 비용이기 때문에 올 뺄 수가 없어요. 공무원 월급, 복지비 빼면은 남는 예산이 남는 게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못 올리고 있어요. 프랑스, 독일이 거의 요즘은 좀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하여간 1점대에서 헤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2% 갖고는 이제 안 되지. 더 올려야 되는데 처음에 트럼프 집권 때는 그거 2%까지 올려라. 원래 이 얘기였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또 미국이 못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처음 약속을 안 지키지 않냐라는 말도 되긴 되는 거죠. 그런 말 하겠네요. 그때 2%를 올리려 했는데 안 올려놔가지고 이 꼴 난 거 아니냐. 그렇게 그럼 더 올려라. 근데 이제 문제는 2% 갖고 안 돼, 이제. 그렇죠. 3%야, 4%야. 더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 트럼프 집권기에 주어 짰던 거는 이게 1%대까지 내려가니까 그랬던 거예요. 다만 여기서 한국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또 있는데 한국은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 국방 비중도 꽤 되잖아. 근데 트럼프의 문제는 이게 항상 이 그 언어 거짓말, 과장, 장난질 하니까 건수 잡히면 그냥 갖다 부어버리는 거지. 근데 그래서 우리도 올리고 하긴 하지만 걔가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 차이 항상 갭이 있잖아. 아프가니스탄도 철권한다고 말만 해놓고 하나도 안 했잖아. 바이든이 그렇게 엉성하게 하다 뒤집었어요. 결국은 이제 국민 감정을 그냥 좀 선동하기 위해서 하는 멘트들이 많다. 그렇죠. 근데 막상 미국이 유럽하고 인연을 끊었으면 가 있냐는 거예요. 그랬다간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러시아인데 그럼 러시아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뭐 예를 들어서 휴전이 끝났다 하면은 또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원래 러시아는 일단은 뭐 잘 모르겠지만 속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근데 이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하는데
러시아가 처음에 저렇게 상대가 안 되는 국력을 가지고 고전하는 데는 소위 군수 물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러시아도 동쪽에서 서쪽까지 오면은 3,000km가 넘어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은 예전부터 공업지대잖아요.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요. 아, 여기를 전진기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전진기지 했을 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싸울 때가 적어도 효율성에서는 10배 이상의 효율성을 가지고 거기는 원래 옛날 구소련 시절에 최대 전진기지가 우크라이나였죠. 우크라이나가 처음에 독립했을 때 제일 문제가 온 나라에 있는 공장이 군수공장밖에 없는 거였잖아. 전 러시아에서 가장 큰 군수산업단지가 우크라이나와 시베리아예요. 2차 세계대전 때도 군수공장이 다 우크라이나에 있었지, 처음에는. 그걸 스탈린이 뜯어서 시베리아로 올린 거예요. 돌린 거였잖아요. 그럴 만큼 최대의 군수산업지 기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돼 있는 거죠. 아마 지금 분들은 기억 못 하실 텐데 우크라이나가 처음에 독립할 때는 자원 있고 뭐 있고 하니까 엄청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인프라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독립을 하니까 예를 들면 세계 최대의 면화 생산지, 뭐 농작물 생산지, 농작물 가공할 데도 없고 면화를 생산하면 뭐해? 운반 수단도 없고 그럼 뭐 있냐 그랬더니 전차 공장, 고사포 공장 뭐 근데 그거를 한순간에 해체할 수가 없잖아요. 아, 인프라가 이렇게 단계적인 게 아니라 너무 다른 거네요. 러시아가 원래 연방을 유지하는 방법이 독립적인 경제 구조를 못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는 수저도 못 만들고 약품 공장도 그러니까 그런 미국이나 다른 나라 주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완전히 이렇게 나눠놔가지고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는 고사포하고 탱커는 나오는데 숟가락, 볼펜 문제도 없고 저기는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게 러시아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죠. 트럭 공장은 여기 있는데 타이어 공장은 저기 있어. 이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 그러면은 일본의 뭐 예를 들어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가 가져간다 그러면은 계속 전운의 불씨가 남아있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거는 뭐 유럽도 지금 알고 있으니까 저렇게 출혈 감소하면서 하고 있는 거고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왜 그렇게 사겠어. 그러면 보통 지금 세계 1차 대전도 유럽에서 나왔고 2차 대전도 유럽에서 나왔는데 그럼 3차 대전도 유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현재는 중동보다는 유럽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듭 말하자면 세계대전이란 건 난다고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은 맨날 중동은 이 세계 화약고라고 그랬는데 화약고 안 됐잖아, 솔직히. 왜냐면 중동의 특수성과 중국, 러시아, 미국이 뒤에서 뭐 한대지만 그들이 직접 들어가서 싸울 만한 건수가 없어, 거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감정적으로 중동이 세계의 화약고라고 그랬지만 그거는 맞죠. 예를 들면은 거미줄처럼 이쪽 저쪽이 막 거기는 항상 모든 게 다 모여요. 십자로. 12개의 도로가 있는 십자로라고 할까. 그래서 동양, 뭐 서양 이쪽 저쪽 열마 중동이 그런 데잖아. 그러니까 모든 대륙의 경제와 이해관계가 그쪽으로 오는 데야. 줄이 다 있어요. 여기 석유가 나오면서 그걸 따라 역으로 또 이제 나가. 그러니까 전선이 얽힌 걸 보면 거기가 제일 많이 얽혔죠. 야, 그러니까 여기 세계대전이 난다. 내가 볼 때는 용량이 작은 거죠. 계속 터지는데 수류탄만 터진다고요. 정말 세계대전이 날 때는 오히려 유럽, 그러니까 터질 게 큰 데는 유럽인 거지. 그래서 역사를 보시면 제가 토전사 할 때도 그 얘기했는데 전 세계 전쟁사 하면요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전쟁사 쓰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는 아닌데 항상 중동 지역 전쟁이 우리가 듣는 것만 봐도 뭐 저기 옛날 아시리아, 페르시아, 로마가 나중에 이집트 원정 갈 십자군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러네요. 뭐 여기서 내내 안 터지는 게 없어. 다 규모가 큰 건 여기서 다 터져.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세계대전은 1차, 2차 세계대전이고 그때 중동은 오히려 규모가 작았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럽은 이제 군비 확장의 시절로 가겠네요. 경제로 말하면 그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제 블록화로 간다는 건 세상도 다 아는 얘기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블록화 하면 또 옛날 블록만 생각하는데 이 블록의 구조가 달라요. 제가 오늘 그것까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블록화로 가긴 간다. 근데 우리가 아는 블록화는 좀 다르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이 있는 동시에 복잡하게 얽혀서 터질 수 있는 뭐 이런 복잡한 것도 많다. 이 정도까지인데 제가 솔직히 이게 전쟁으로까지 간다 이런 말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 어쨌든 블록으로 가서 유럽에서 이제 대결 구도가 벌어진다는 거는 좀 확실하겠죠. 얘기 들어보다 보니까 이제 유럽 쪽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이제 더 걱정되는 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지금 대만이잖아요. 뭐 뉴스를 보면은 뭐 정말 일촉즉발인 것처럼 뉴스가 나오는데 뭐 딱히 아무 일도 없고 아니다 27년에 들어온다. 어떤 때는 보니까는 뭐 트럼프가 그랬나 미국에서 뭐 대만 쳐들어오면 한국이 막아라. 우리는 신경 안 쓰겠다. 트럼프가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이게 걱정되는 게
정말 쳐들어올 기미가 있느냐 없느냐 진짜 의도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야 그쪽 사정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 하나의 중국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뭐 남북 통일을 얘기하듯이 중국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대만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지 옳다 그러다 뭐 대만이 언제부터 중국 영토 이런 거 빼고 주관적으로 그쪽 입장에서는 그거를 표명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는 현실적 이유도 있어요. 일단 대만이란 나라가 중국의 체제하고 원래 안 맞잖아요. 물론 지금 중국은 옛날 마오쩌둥 시대의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완전히 자본주의 국가가 된 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대만과 중국 간의 그 체제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근데 홍콩 같은 경우는 그냥 중국이 흡수했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대만이라는 것은 이제 전 세계 화교라든가 이런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은 옛날처럼 자본주의 체제의 적대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 간의 갈등이라는 게 남아 있으니까 대만이 굉장히 중요한 홍인 거죠. 그다음 또 하나 대만 자체는 대만이 중국 대륙을 침공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지만 그쵸, 그쵸. 대만이 가진 지정학적 위치가 있어요. 일단 옛날 같지는 않지만 화교 세력이라든가 또는 그 냉전 체제 즉 사고를 보면은 자본주의 세력에 집결했을 때 영국이 있음으로 해서 영국을 기반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 할 수 있듯이 언제고 대만이라는 게 반중국 세력의 통로가 그러니까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그 느낄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그게 쉽게 안 끝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좀 현대로 돌아오면 이제 1대1로 하고 뻗어나가는데 우리가 대륙 개념으로 봐서 중국이 1대1로 하지만 유럽으로 간다. 동유럽이나 좀 이런 데는 되지만 서유럽 쪽까지는 중국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물건을 파는 거하고 자본 침투하는 거하고 다르죠. 자본을 침투로 지배하는 건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은 비교적 가기 쉬운데 이게 건지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건 항상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100개 중에서 50개가 중국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지지인 거죠. 실소득이 좀 없고 이익 보는 것도 적어. 그 다음에 그러면 동남아 아시아 지역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인접국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얘기가 좀 달라요. 화교 자본이 들어가 있는 것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중국이 예를 들면 세계의 패권을 뭔가 확장한다고 했을 때 똑같이 군대를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상품과 자본을 보낸다고 했을 때 그 패권이라는 게 생기는 질이 유럽이나 중동이나 아프리카와 아시아라는 걸 봤을 때 패권의 질이 달라요. 중국이라는 데 보면은 지금 뭐 체제나 이런 걸 통합하겠다, 뭐 공동부유다, 뭔가 약간 좀 통합에 좀 방점을 두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옛날에 역사의 지도자들 보면은 천하통일 뭐 이런 거 꿈 많이 꾸잖아요. 그럼 지금 시진핑도 어떻게 보면 대만까지 내가 이거 다 통합을 하면은 역사적으로 획을 남기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야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중국은 청나라 때까지도 세국주의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하나의 대륙을 행정체제로 어떤 국가, 법, 행정체계로 이렇게 밀도 있게 지배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았죠. 그런데 지금 중국은 사회주의면서도 자본을 가지고 자기들이 욕하던 자본을 금융자본의 침투를 통한 제국주의적인 지배를 하는 나라야. 사실 지금 하잖아 그거를. 그쵸, 그쵸.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처음이에요. 그런 식으로 확장되어서 자신의 자본에 의한 패권을 가져갈 때 이 동남아권에 그게 들어왔을 때 이거 동남아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확장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 늘 자랑하는 게 자기들은 우리 땅을 지키려고 말이죠. 군대를 내보낸 적 없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자본으로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는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동남아 지역이 가지고 가져다 주는 패권이라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과 그 동아시아라는 지정학적 요인도 있고 경제적 성장이나 발달 단계로도 봤을 때 자본의 확장을 가지고 경쟁하는 나라,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경쟁하는 최대의 라이벌은 한국과 일본이에요. 그런데 대만 해협이라는 건 한국과 일본의 생명줄이죠. 그쵸, 그쵸. 이 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자원이 없다는 거 아니야, 둘 다. 그리고 둘 다 지금 인건비가 오를 대로 올라서
옛날같이 저임금 노동으로도 뭘 할 수 없는 사회예요. 이제 다 고임금에 고기술 집적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라든가 에너지 문제 같은 게 굉장히 비중이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대만 해협이 틀어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동남아나 아시아에 대한 패권이라는 것이 거듭 말씀드리면 패권의 질이 달라요. 그럴 때 한국과 일본이 들어오는 패권의 문제는 더 큰 문제예요. 제가 이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민당 장제스와 모택동 시절에는 대만이라는 것이 중국의 체제를 부술 수 있는 자유주의나 자본주의 세력의 교두보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가졌다면 지금은 반대로 중국의 자본이 동남아나 동북아로 퍼져 나와서 중국의 패권을 확장시킬 수 있는 교두보로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볼 때 이제 어쨌든 대만이라는 자리를 그냥 선거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려 빼는 처음에는 그러려고 빼려고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중국이 돈이 많아졌으니까 그런 걸로 많이 꼬셨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너희들 전쟁 걱정 안 해도 되잖니? 군대 안 가도 되잖니? 대만도 징집제 없애갖고 젊은들 되게 좋아했잖아. 그래서 왜 중국 땅도 많이 생겼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이제 그냥 전쟁으로 그냥 힘으로 무력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다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렇다는 건데 정말 무력으로 들어가느냐 언제 들어가느냐는 문제는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미국, 태평양, 한국, 일본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지금 쉽게 군사 침공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 다만 이제 군사적 침공을 막는 게 두 개의 힘이 있는데 하나가 미국이고 하나가 이제 한국, 일본과 동남아권이 연결하는 호주까지 연결하는 쿼드인데 여기서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이제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쿼드라는 범태평양 방어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그 쿼드가 만들어지는데 애로사항이 한일 관계고 등등등 한 게 있고 게다가 미국하고 일본의 관계도 일본도 그러면 영원히 착한 나라냐? 세상에 영원히 착한 나라는 없거든.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재무장 같은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하고 있지만 막상 그 재무장 했을 때 또 생각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만약에 무장을 하게 됐을 때 무장하기 전하고 달라질 수는 있어요. 과거에 경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일 관계 정리 것도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이 힘이 세지는 거 옛날에도 똑같잖아. 러시아랑 중국을 막자고 일본을 완전 무장시켜놨더니 태평양으로 치고 나왔고 지금도 일본이 돈이 없어 기술이 없어 군대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참 동북아 구조가 참 복잡한 거죠. 한국도 북한이라는 문제가 또 있다 보니 이게 또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동북아 문제가 참으로 복잡한 겁니다. 그럼 동북아도 계속 군비 확장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미 가고 있잖아요. 그럼 유럽도 군비 확장이고 여기 아시아도 군비 확장이면 서로 근육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하면서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을 하자고 하는 사람은 솔직히 하나도 없어. 우리가 침략국이니 나쁜 놈이니 하지만 걔들도 전쟁을 그렇게 막 일상으로 하고 마음 편하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한 번도 못 막아본 게 또 전쟁이에요. 역사적으로 보였을 때 상황이 전쟁을 만든다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무기가 전쟁을 만든다. 군수상인이 전쟁을 만든다. 무기를 없애고 군대를 해체하면 전쟁이 안 난다. 그러면 안 나냐? 더 나지. 그러면 힘을 키우자. 힘을 키워야 전쟁이 안 난다. 힘이 오버되면 또 나.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없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군대가 없고 무기가 없으면 전쟁이 아니라 100% 나요. 하지만 군대가 있는 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전쟁 역사 워낙 잘 아시니까 이럴 때 만약에 중국이라면 어떤 전략으로 대만을 우려 뺄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다고 중국이 당장 동북아에다가 거기를 식민지화 하겠다거나 교두보를 만들겠다 이런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도 문제가 말은 이렇게 하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내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또 힘과시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거를 바깥에 힘을 과시해서 내부적인 여론을 돌리는 건 좋은데 바깥에다가 너무 많이 가서 이게 확장이 돼. 우리가 늘 하지만 팽창이라는 게 풍선도 너무 커지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내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간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너무 팽창하면 또 폭발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내부 갈등, 내부 문제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이 바깥쪽 팽창이라는 게 그렇게 자생력을 갖고 움직이는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부적인 문제가 중요하니까 그 당장 전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이 기회에 군비 확장이라든가 군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활용하는 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미국하고 중국과의 갈등 문제인데, 이거는 얘기하려면 설명이 길지만 저도 여기저기 가서 얘기는 했지만 아무튼 이거는 어떤 일시적인 갈등이 아니고 70년에 닉슨하고 여기 뭐 그때 존레 만나고 뭐 핑퐁 외교 할 때부터 가졌던,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분업, 어떻게 보면 국가와 국가의 분업이었지만 사실 그게 세계를 움직여버리는 분업 체제였잖아요. 그렇죠. 그 분업 체제가 지금 깨지는 관계잖아요. 근데 깨진다기보다는 새롭게 성립되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지금 뭐 미국은 미국대로 트럼프식 허풍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저기 중국은 중국대로 이런 문제가 터지는데, 대만 문제도 결국은 그런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만을 뭐 공격해서 먹는다고 해서 지금 중국이 가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미중 갈등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결국 시간을 끌면서 체제를 만들어 가야 되는. 이번에는 이제 지금 이스라엘인데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그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칼럼도 쓰고 막 그랬는데 이거는 정말 끝이 언제가 문제가 아니라 끊을 방법이 없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내도 총성이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화되는 거죠. 중동은 항상 그런 상태지. 약화되는 건데 이게 어디서부터 전쟁이고 어디서부터 분쟁이고 어디서부터 갈등이냐 정확한 기준은 없잖아요. 근데 155mm 포탄이 터지는 단계, 수류탄 터지는 단계, 총만 쏘는 단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없는데, 아무튼 여기는 총성은 안 끝날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게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갈지를 잘 모르겠다. 근데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마스도 출구 전략이 없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도 출구 전략이 없다. 출구 전략이 없다 보면은 결국은 계속 불합리한 선택을 하게 된다. 그 얘기를 그동안 여러 번 했고, 결국은 예를 들면 이거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이스라엘 비판하는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가자지구 이렇게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마스 한다. 근데 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당신 그럼 하마스 테러가 정당하다는 거 이렇게 말씀하는 분인데, 그거 아니고 나 지금 전쟁의 출구 전략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가자지구 문제라든가 이게 그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테러에 대한 대응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가면 결국 팔레스타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냐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끝낼 방법이 만만치가 않은 거야. 군대는 또 예를 들면 뭐 철수할 수도 있겠지. 그럼 철수하면 문제 해결되나? 안 되지. 군대를 주둔시켜 놓으면 문제 해결되나? 문제 안 되죠. 군대를 오래 주둔시켜 놓으면은 할수록 뒷 문제는 더 길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예요, 지금. 거기다가 그 네타냐후 정권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내부 문제가, 전쟁 때문에 네타냐후 정권에 대한 불만이 지금 좀 사가이니까 또 터진다고. 그러는데 이제 헤즈볼라나 이란도 여기에 대해서 또 자기들 또 목표가 있으니까 개입을 했는데, 이게 정말 순리대로 얘기하자면 헤즈볼라도 좀 적당히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저는 그때 헤즈볼라가 지상전을 일으키는 건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걔들은 이제 이런 건 하지만 지상전은 부담스러워한다. 이란도 큰 소리 뻥뻥 치고 지난번 한번 쏘긴 했지만 그게 최선이고 지상권 투입은 절대 못할 것이다. 근데 이제 항상 하는 말이 거기까지는 맞아. 근데 우리 전 소장님하고 저하고 막 지금 투덕대고 하는데 막 칼 들고 막 진짜 여기다 이거 끼고 막 사상결단은 못할 거다. 근데 계속 지금 막 서로 뭐 따기 때리고 이거 집어 던지고 하고 있어. 저것도 그만둬야 되는데 이건 못 그만두는 거지. 그러면 옆에 사람이 보면 니들 저기 사생결단 내면 같이 죽는다는 거 아는데 왜 계속 침 뱉고 집어 던지고 이러고 있냐고. 근데 이게 안 끝나잖아, 이게. 그러니까 헤즈볼라도 계속 오버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란도 니들 싸우지 마 막 이러는 게 자기들 지금 다 끊고 싶잖아. 그런데 못 끊는 거고.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또 가자지구 좀 멈출 듯 하다가 한 번 더 터지면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아 그래 우리 손 뗄게 이렇게 좀 이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확전은 부담스럽죠. 왜 부담스러운데 지금 출구 전략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동아일보 칼럼 쓸 때 사람들이 자꾸 헤즈볼라가 치는 거를 처음에 걱정했을 때, 나는 헤즈볼라는 이런 방식 외에는 절대 못 친다. 절대 전면전은 못한다.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헤즈볼라가 무서워서 못 치는 게 아니라 이런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더 벌려봤자
끝내기 더 어렵기 때문에 자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세월이 또 가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헤즈볼라는 계속 던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또 가다가 이게 끝이 안 나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거 쓴 게 이건 이제 거꾸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칠 위험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끝낼 일이 아닌데 예. 이스라엘이 지금 출구 전략이 없잖아요. 예. 근데 지도 알고 시작했는데 예. 어쨌든 이게 이런 거 아니야. 가자 지구를 그렇게 건드려 놨으니 예. 하마스가 또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도 않고 하마스가 처음에 잘못한 건 맞지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지금 이게 안 끝나. 해결책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헤즈볼라도 이걸 안 던지면 좋은데 헤즈볼라도 이걸 안 던질 수가 없어.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오히려 헤즈볼라를 끝내버리면 여기도 자동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미 논리적 판단, 순리적 판단은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오히려 이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미국도 결사적으로 붙들고 난리치면서 터질 듯 안 터졌는데 예. 이게 터질 듯 하다가 안 터지는 상태가 지금 까지 와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방송 나갈 때쯤이면 터질 줄도 모르겠는데 이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보시는구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전 오히려 더 높아졌다고 봐요.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들어갔다고 치면 이란이 가만히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란은 절대 지상군 못 냅니다. 그러면 이번에 헤즈볼라가 당한다 하더라도 이란은 그냥 묵인할 것이다. 혹시 지난번 같이 드론 같은 거 한 번 더 쏠 수는 있지만 예. 그때도 마지못해 쏜 거잖아. 뭐 들리는 소문에는 뭐 다 알고 쏘았다는 소리 있는데 근데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싸움은 벌어지고 나면 논리적으로 안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논리적 행동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지난번에 제가 이거 할 때도 말했지만 이렇게 무슨 전쟁 얘기 이런 거 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너 요거가 뭐 틀 이러는데 우리가 전쟁을 예측할 때는 구조적인 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근데 실제 행동할 때는 아니 싸워보시면 알겠지만 싸울 때 나 왜 3대만 칠 거야 정확하게 요 정도 압력으로 3대만 칠 거야 라고 치는 사람 봤어? 없죠. 그거 조절되는 사람이 있어? 절대 없잖아. 그러니까 근데 생각은 있어. 네. 내가 오늘 당신을 뭐 정말 어디 뼈 부러뜨릴 이렇게는 안 싸울 거야. 얼굴에 얼굴에 뻔때를 한번 보여줘서 겁줄 거야. 근데 고가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먹과 행동이 거기에 맞춰서 나가지는 않잖아요.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한 대라도 더 치거나 한 번이라도 더 깨물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쟁을 볼 때는 그런 기둥을 박아놓고 아웃라인을 쳐놓고 벌어지는 상황을 하나의 측정선으로 보는 거지. 절대 걱정 마십시오. 절대 제가 치긴 하지만 침은 안 뱉을 겁니다. 뭐 치긴 하지만 꼬집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가슴은 치지만 코는 안 때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장담을 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대전제 중에 하나가 이란은 지상군 파견하는 게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건너가야 돼서 그런 거예요? 3가지 이유 정도가 있죠. 첫째는 시리아를 통과해서 헤즈볼라까지 가야 되는데 그 굉장히 긴 라인이잖아요. 보급로 길어지는 거. 예. 근데 제공권에 관한 한 이스라엘을 아무도 못 당해요. 지금도 그 100대 빵의 신화가 남아있잖아요. 예. 그러니 제공권에서 상대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이게 미사일이 날라오고 포탄이 날라오고 하는 게 피해보는 것보다 지상군이 나갔다가 격파됐을 때 이 국민한테 주는 충격과 정권의 신뢰도는 상상 초월합니다. 지지 않아도요, 희생자가 나는 게 포탄으로 희생 나는 거하고 지상군이 나갔다가 이게 뭔 일 나는 거하고 정말 달라요. 그런데 이란 지상군이 전쟁 안 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걔들이 나가서 이스라엘군하고 잘 싸운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힘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는 진짜 위험하죠. 그래서 이란군이 지상군이 나가도 뻔때 있게 싸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란 정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번에 투표도 의외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건 이란 내부도 지금 불안하다는 거야. 자기들도 몰랐던 것 같더라고. 이란 내부도 지금 힘든데 지상군이 나갔을 때는 기존의 체제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 제일 무난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럼 이란이 헤즈볼라에다가 군수를 지원한다던가 그럴 수는 있겠죠. 헤즈볼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데는 이슬람 세력의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잖아요. 네. 이 생기는 과정도 되게 복잡하고 또 시아파도 분파가 많아서 이걸 설명하면 복잡한데 중요한 건 수니가 주류고 비주류가 시아라는 거야. 네. 그런데 이 수니파와 시아파의 주류 비주류가 생기기 전에 수메르 문명이 생길 때부터
그 중동에는 주류와 비주류가 딱 나눠져 있어요. 문명권인 이라크 지역, 네. 힘으로 사는 이란 지역. 이 두 개의 분업 체제가 그냥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순위와 시아파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 이게 순위가 되고 저쪽이 시아가 되는 게 글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순위 시아 이전에 이 어떤 주류와 네. 비주류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하여간 이 문명권과 주목권의 구조 네. 자체는 항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디선가 이 비주류들은 항상 시아로 가게 되는데, 이번에 헤즈볼라가 이렇게 하던 데는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문제가 본질이 아니고 그 전에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협업을 하면서 순위파 주도의 중동 정세 안정을 가져오려고 하니까 시아파가 위기를 느끼는 거고, 시아파 중에서도 이란과 헤즈볼라가 위기를 느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결합을 막고 싶었던 거지. 네. 어떻게 보면 하마스의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든 그런 극단적인 테러도 어쩌면 배후에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결합을 막으려는 음모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는데, 꼭 그쪽이 조작을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느끼는 거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결국은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화합하는, 과거에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평화협정 맺고 나서 뚝 떨어져 나가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이 압박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난 이제 너희를 충분히 주부를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예.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결합하고 그 중동 지역에서 시아 헤즈볼라 같은 애들을 누르고 레바논부터 시작해서 이라크과 시리아까지 안정이 돼버리면 이란,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다 불편해요. 이런 구조가 작용했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예. 지금 다들 놓치는 게 그 순위파 사우디의 이 등장이라는 부분이 지금 애매해지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그 네온시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우디가 완전히 나오려고 그랬는데 이 하마스 사건 터지는 바람에 이게 원천무효가 됐어요. 네온시티를 하든 안 하든 앞으로 한 30년 동안 이스라엘하고 손잡는다는 건, 이스라엘 화해한다는 거는 이 이슬람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돼버렸고, 그걸 했다가 배신자가 되게 돼버려요.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어쨌든 그것도 있고, 예. 헤즈볼라가 빠지는 거는 이란은 이란대로 저쪽에 고립된다는 게 있는데, 이란은 이란대로 고립돼 있어. 예. 가뜩이나 지금 뭐 원래 핵 문제하고 했던 것도 고립을 풀려고 했던 건데, 예. 상대가 세게 나오는 바람에, 특히 미국이 세게 나오는 바람에 고립 자충수가 돼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원래 사우디는 별로 이렇게 외교적으로 중동에서 힘 있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란에 반대되는 진짜 역사적으로 순위는 이라크하고 시리아인데, 이라크하고 시리아가 지금 초토화가 돼 있어요. 예. 그 틈에 이란이 커야 되는데, 예. 그러려고 핵도 한 것 같은데, 이게 거꾸로 결과적으로 자충수가 돼가지고 코너에 몰려 있어요. 이 틈에 지금 사우디가 갑자기 우리가 새로운 예. 패자가 되겠다라고 예. 나오면서 미국하고도 우리 손 꺾고 이슬람 민족주의 뭐 이렇게 지금 아. 나는 이제 이슬람의 맹주가 되겠다, 난 미국하고도 손 끊었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랬더니 잘했다, 미국하고 손 끊고 이슬람 형제야 이러냐고 걔들이. 네가 왜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복잡한 관계가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이게 전쟁을 끝날 방법이 없어요. 다들 못 끝내고, 그렇다고 이란이 전면전으로 참전한다는 건 안 될 것 같고, 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좀 붙을 가능성은 지금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그건 있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레바논에 있는 반 헤즈볼라 세력들이 또 붕괴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럼 후티는요? 후티는 네. 어떻게 보면 어부질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냥. 근데 후티가 역사를 바꿀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후티를 안 건드리는 건 후티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위협적이지 않은 것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걸 건드렸다가는 잘못된 사인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멘 지역을 사람들이 왜 내버려 두겠어요? 그거 어차피 점령할 수도 없고 통치할 수도 없고, 미국이 엄청 세다고 하지만 그 이라크나 베트남전의 문제는 미국이 전쟁을 해서는 안 지는데, 들어가서 거기를 다스리려면 수십만 명이 들어가야 돼요.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만약에 어디 딱 묶어놓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붙잡으면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이겨? 전선이 1000km예요. 그 넓은 땅을 지배를 하려니까 지상군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끝낼 수 없는 전쟁이니까. 전쟁에서 경제를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후티를 폭격하거나 예. 이런 건 되겠지만, 그렇다고 후티 그 예멘 주민을 다 몰살할 거냐?
아니면 어떤 새 정권을 세워서 정권을 유지할 거냐, 미군이 들어갈 거냐. 미군이 들어가면 얼마가 돼? 지금 미군 병력도 별로 없어요. 없죠. 예. 걔들 다 넣어도 예멘 통치 못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세 군데 지역을 다 생각해 보니까 유럽에서는 그럼 러시아가 지금 고립된 상황인 거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고립됐고, 중동에서는 이란이 고립됐잖아요. 이 세 개가 편먹으면 추축국이 되는 거예요. 이미 편먹었잖아요. 이미 편먹어서 이란제 드론들 막 들어가고 있고, 예. 중국도 군수무기 안 준대지만 뭐 안 주기 뭘 안 줘. 예. 그리고 돈 주는 건 괜찮고 무기 주는 거는 나쁜 건가? 돈을 주든 무기를 똑같은 주든 거죠. 뭐를 예. 주든 똑같은 거예요. 덕분에 지금 좀 세 군데에서 전황을 들어보고 나니까 정신 바싹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단순히 경제 논리가 아니라 이거는 다 복잡하게 좀 얽혀있는 상황이라 그냥 어디서 어떤 뭐 사라예부의 총성이 나올지 모르겠다. 정신 바싹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박사님 좋아하게 됐던 거는 그 삼국지. 그래서 이제 좀 뭐 이유를 몇 개 좀 여쭤보자면은 삼국지를 읽어야 되는 이유 정리해 줄 수 있으세요? 근데 이게 소설은 그냥 재미로 보는 거죠. 뭐 그만한 명작도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재미로 보는 거고, 역사의 교훈은 정사하고 삼국지 완전히 달라서 소설에서 교훈을 찾으면 이게 좀 약간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국사에서도 이게 잘 좋은 시대는 아니죠. 내전이라는 건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잔혹한 행동들이 정당화되는 시대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거 삼국시대가 재밌다 이렇게 말하면, 좀 내가 재밌다고 말하는 건 거기서 많은 교훈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의미지, 그게 피해 교훈이라는 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처절하니까 좋은 교훈이 나오잖아요. 그쵸.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원한 건 아니라고 해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구석구석까지 사람들을 훑어서 경쟁에서 뽑아낸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삼국지에 등장한 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만한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유형과 다양한 행동들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예. 예를 들면 송나라 때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리학. 예. 그때 조정에서 뭐 한 100명이 치열하게 싸운다. 그래도 바운더리가 뻔하잖아. 그리고 거기서 어떤 성리학 진리를 갖고 막 싸웠으면 도움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계층적 다양성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삼국지만큼 다양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다에 고기가 있는데 그냥 저인망으로 싸그리 훑어가지고 얘는 왜 세니, 얘는 얘랑 왜 싸우니, 이렇게 읊어냈기 때문에 삼국지의 교훈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갈량이 왜 국벌을 했냐. 이미 벌써 격차가 많이 벌어졌을 건데 제갈량 스스로도 이길 수 없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출사표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우리가 논리를 따지고 들어가면 어쨌든 뭐 백성이 전쟁하는데 뭐 죽고 사는 건 운명이고 그냥 너 그냥 조용히 살고 백성 그러고 살다가 뭐 왕조밖에 더 바뀌냐 뭐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회사원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살아. 그럼 그 라이벌 회사는 죽는 거잖아. 뭐 어때? 뭐 LG가 삼성을 먹거나 삼성이 LG를 먹거나 나의 월급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출사표에 나와 있는 대로인데, 다만 나중에 뭐 위나라도 오래 못 가. 그러니까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예를 들면 내일 모레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갖고 위나라가 멸망한다 그러면 오늘 내가 싸울 필요는 없겠죠.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출사표를 보면 제갈량의 논리는 뭐 더도 아니고 딱 그건 것 같아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럼 지금 그 상황에서는 넘어가서 어쨌든 중원으로 치고 나가는 게 정답이었다라고 봤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어쨌든 여기 있어도 말라 죽는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위나라가 조건이 훨씬 좋잖아. 예. 지구전을 끌고 가면 더 불리해질 뿐이에요. 시간이어서 격차가 벌어지니까. 그래서 뭐 1차 북벌 때처럼 저쪽 천수나 그쪽을 좀 관중 쪽을 먹어가지고. 사실 1차 북벌이 유일한 성공 가능성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1차 때 전략은 그러면은 그냥 맞붙는다는 게 아니라 힘을 키운다 전략이었던 거예요? 1차 전략은 좀 복잡한데 제갈량 입장에서는 바로 들어가서 기습적으로 장안을 점령해서 차고 앉자라는 게 이제 위헌의 전략이고, 제갈량은 그게 아니라 장안이 이제 관중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외곽은 다 이민족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그때 말하는 강족들. 강족의 반란을 유도해서 얘들을 봉기시키고 장안으로 들어가서 이 강족을 이끌고 관중을 점령하자. 쌈 싸먹자, 포위하자. 그게 제갈량의 전략이었는데
그 강족을 봉기시켜서 끌고 들어가는 데에서 이제 마속이 맡은 임무가 그거였는데 예. 마속이 깨지면서 그렇게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왜 마속이 산 위에 진지를 했느냐, 산 밑에 진지를 했느냐 이걸 갖고 싸우는데 이건 그 다음 얘기고 지엽적인 얘기고 본질은 그 소위 말하는 강족 연합군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마속을 거기다 놓은 것도 왜 전투 경험도 없는 자식을 거기다 넣었냐 그랬는데 거기 가서 강족하고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강족을 화합시켜서 총나라 연합군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마속의 형이 마량이잖아. 그쵸. 마량이 이릉전투 때 전사했는데 예. 그때 마량의 역할도 군대를 끌고 저기 오나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오나라의 반기를 드는 그 밑에 있는 그 부족들을 원족들을 봉기시켜서 촉군으로 만드는 거였지. 근데 이릉전투에서 깨지니까 얘들이 바로 촉을 버리고 오에 붙으면서 제물로 마량을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량과 마속의 원래 장기가 그 어떻게 보면 외교관. 그럼 마속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던 거네요. 그 가정을 지킬 게 아니라 그걸 하고 있었어요. 아니 원래 그거 하라고 보낸 거였어요. 예. 보냈는데 이때는 군대를 끌고 간 거죠. 예. 군대 없이 맨몸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갔는데 위나라가 그거를 장합이 그걸 깨닫고 관중을 치는 게 아니라 마속 쪽을 먼저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마속한테 엄청난 군사적 재능을 기대한 게 아니었어요. 위를 지키냐 아래를 지키냐. 근데 위를 지키냐 아래를 지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위나라 군대가 일로 제일 먼저 오지 않을 것이다. 와도 그냥 버티면서 강족의 이 군대가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근데 장합의 군대가 워낙 빨리 이걸 눈치채고 준비되기 전에 오니까 거기서 깨져버린 거고 요 과정에서 전투 경험이 없던 마속이 그럴 줄 알고 왕충을 붙여줬는데 그건 제갈량의 실수였는지 뭔지 모르지만 만약에 위군이 왔을 때는 전투 지휘는 왕충이 한다는 식으로 바꿔놨어야 되는데 행정과 군사를 나눴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놓은 게 결정적인 실수였던 것 같아요. 정사 기록도 보면 위에 올라갔냐 아래에 올라갔냐 그러니까 지금도 먹고 싸우잖아. 아니 장합은 내가 전에 그 위나라 장수 중에서 1등으로 뽑았더니 거기에 대해서 또 불만 있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1등하고 2등 차이가 정확히 어떻게 나 모르는 거지. 그쵸. 중요한 건 초 A급이라는 거예요. 그 초 A급이 오는데 전쟁 한 번도 안 해본 마속이 어떻게 이겨. 그래서 이거는 산 위냐 아래냐가 중요한 게 둘 다 졌을 것이요. 얼마나 진지 편성을 잘하고 이런 건데 왕충은 어쨌든 패하질 않았어요.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그 기록 보면은 마속이 우왕좌왕했다고 되어 있어요. 소설은 거기서 이걸 톡 뽑아낸 거예요. 물이 없었잖냐. 근데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전투를 안 해보니까 예를 들어 참호를 어디다 파야 될지 뭐 화약은 어디다 둬야 될지 식사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정신을 못 차린 거지. 실제로 전쟁하면 우리는 맨날 전술만 생각하는데 80%가 탄약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창고를 어디다 둘 거냐, 탄약 수송하는데 몇 명 투입할 거냐, 뭐 물 나는데 몇 명 투입할 거냐 이런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게 뭐가 어려워. 딱 했어. 실제 전투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초보 부대예요. 딱 해갖고 너 저기 밤날 나와. 밥 갖고 오는데 포탄이 터지니까 집어들고 다 도망갔어. 실제 전쟁에서 이런 거 있어요. 그랬더니 전선에 있는 애들은 굶어가지고 끝난 거지 뭐.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자 부대 병력의 3분의 1은 베테랑이고 3분의 1은 훈련 4주 코스 받은 애들이고 3분의 1은 그냥 엊그저께 막 그냥 끌어모은 애들이다. 이 끌어모은 어디다 쓰냐. 이것들은 그냥 밥이나 나르게 시키자. 이랬다가 아작나는 경우도 있다고. 후방을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또 누가 그러지? 야, 그러면 베테랑을 밥 나르라고 그러고 걔들을 전선 앞에다 참호해 놨으면 그건 박살났느냐? 그래도 박살 나지. 그러니까 마속이 어려워갖고 그거를 이러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저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다 기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3이면 100% 기능을 못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최소한도 밥통을 오다가 도망가서 버리더라도 애들이 반 끼라도 먹을 만큼은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 있는 기술을 해보지 않은 애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 훈련이 기능을 익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를 들면 장교든 부사관이든 1등병이든 애들하고 같이 최소한 3주 4주라도 같이 보면 저놈은 보초 설 때 분명히 잘 거다. 저놈은 치사하게 도망갈 거다. 야, 알죠, 저놈은 그래도 끝까지 알잖아 그거. 그걸 알아야 이게 세팅이 되는 거죠. 담력도 정도가 있어가지고 지금 압박이 50인데 쟤는 45다.
쟤는 담력이 약하다고 그러지만 65는 된다. 요거 판단해서 내보내는. 그러니까 어렵지. 그게 안 어려우면 아무나 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마속이 제갈량이 총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못했을 수도 있죠. 예. 그런 거 보면은 세상은 정말 복잡해. 그러면 제갈량이 아주 공평하게 쟤랑 나랑 똑같은 관계야. 이렇게 내버렸으면 되잖아. 그렇게 됐으면 지위가 됐겠어. 그러니까 제갈량이 판단이 옳았던 그렇든.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이 안에 내부적인 뭐 형주도 오고 뭐고 이러니까 이 파벌들이 꽤 있었나? 왜냐하면 있었죠. 그러면- 제갈량이 예. 제일 총했던 게 형주 파벌이야. 그쵸. 왜냐하면 신규 인재들을 많이 이렇게 계속 뽑아 올린 느낌이 안 나거든요. 기존 쓰던 사람만 계속 쓰는 느낌이라서. 삼국지 보면은 예. 유비는 아니 이 시대에 인맥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관우장비만 봐도 그렇잖아. 근데 유비의 장점은 자기 인맥을 쓰면서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끌어준다. 이런 믿음을 갖게 하는 능력이 있더라고. 근데 이것도 웃기는 게 난 너 몰라. 너 몰라. 난 오직 공정할 거야. 그러면 아무도 충성 안 해.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술이거든요. 네. 나는 의리. 근데 의리 반대로 하면은, 의리? 나는 생전 안 키워주겠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저분은 의리 있는 분이야라고 하면서 아랫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이게 최고의 기술인데, 유비가 그걸 제일 잘했던 것 같고, 제갈량은 그래도 총나라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유비 다음에는 제갈량이라고 할 정도로. 대신 제갈량은 본인도 인정했지만, 유비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저분 정도면 훌륭한 분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제갈량이 죽고 나니까 이젠 끝이다. 없다. 이게 이제 촉이 무너지는 계기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관우의 북상 얘기인데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저 타이밍에 혼자 치고 올라갔을까? 저기 관우의 북벌은 우리가 결과론으로는 실패였다고 밖에 할 수 없는데 예. 아슬아슬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그쵸. 중요한 게 우리가 모든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투자를 하거나 뭐 전쟁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전 세계 아무 데도 전쟁도 없어. 뭐 아무 문제 없어. 근데 후티 반군이 뭐 어디서 왔어. 미국이 뭐 전 세계 함대를 다 동원할 수도 있어. 그러면 후티 문제가 뭐가 어렵겠어. 뭐 이거저거 터지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관우의 그때 사정을 보면 몸을 걸 만한 상황은 상황이었고 무리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무리할 만한 이유가 있긴 했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야 그래도 저건 너무했지 않냐라는 것은 그거는 정말 주변 사람이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관우쯤 되는 애가 지금 막 급해. 허세로 야 이랬어. 관우는 먹히지. 내가 나가서 야 이러면 이렇게 먹히냐고. 그럼 이제 중간. 우리 전 소장님은 어디까지 먹히냐. 뭐 이렇게 따지면 이거는 이게 테크닉의 문제고 정말 디테일한 판단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 관우의 북벌은 굉장히 무리한 상황이었다기보다는 모험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모든 것이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그러니까 무리를 하더라도 그럴 결정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무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오버가 됐는데 관우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그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이제 조조가 원소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인데 보통은 뭐 정말 전쟁에서 역전이라는 거 자체가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좀 카타르시스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세요? 조조는 그 반동탁 때부터 이만큼을 가지고 정말 들고 뛰면서 정말 그러니까 적은 자본 갖고 막 이리 투자하고 저리 투자하면서 벤처로 살아왔어요. 삼국지 소설이 잘못한 거예요. 조조는 항상 여유 있게 만들어놨잖아. 근데 이 관도대전까지 조조는 매일이 정말 이거였어요. 그렇게 정말 아슬아슬하게 애들 뺑뺑이 돌리면서 살아오기가 벌써 몇 년이야 이게. 거의 10년 정도를 매일 그냥 그렇게 살아왔고 원소는 항상 가진 거 가지고 적당히 손해 안 보면서 적당히 이러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이 만났을 때 원소가 두 가지 잘못을 했지. 상대가 저렇게 살아온 애일 때는 내 방식으로 안 통해. 그래서 저거를 숫자로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단련을 하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조조가 그렇게 살아온 걸 자기도 봤으니까 무서우니까 더더욱이 숫자로 밀려고만 한 거죠. 숫자로 밀 때는 좁은 공간에 숫자를 밀집시킬 수가 없어요. 더 큰일이 나잖아요. 그쵸. 결국 넓어지게 되죠. 그러면 상대방이 기동으로 뛸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게 돼요.
아니에요. 또 이거를 자꾸 착각들 하더라고. 예를 들면 10,000명하고 싸울 때 20,000명이 좋으냐 10만 명이 좋으냐. 10만 명이 좋잖아. 10만 명 투입했다가 공간과 병력의 비례가 안 맞으면 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효율을 생각해야 돼. 근데 그렇게 싸워보질 않아서 한 번도. 그러면 모험을 하든가 아니면 나는 지금까지 총으로 싸웠는데 쟤랑은 백병전을 해야 돼. 그러면 1년 동안 이거라도 연습하고 나가든가. 그걸 안 한 게 결정적이었죠. 인품이라던가 이런 차이는 없었던 거예요? 뭐 그런 것도 뭐 다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론인데 인품도 예를 들면 원소는 정신병자였다. 뭐 그러면 모르겠지만 막 이런 거. 나름 다 능력자인데 자기 능력을 주어진 환경에서 제대로 못 쓴 거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이렇게 작전 짜고 이런 건 잘해. 그렇지만 막 어디 한번 몰빵하면서 승부를 걸자 이런 거는 살아본 해보질 못했어. 물론 나도 말은 맨날 이렇게 하잖아. 조조처럼 싸워야 된다. 그 옳다는 건 아는데 제가 별로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해본 적이 없잖아. 원소도 그럴 기회가 없었겠죠. 맞아.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전쟁터에 나간다면 그 훈련을 해야죠. 난 내가 주식 투자 안 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고민은 안 해봤지. 만약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난 똑똑한 사람이니까 잘할 거야 이렇게 갈 게 아니라 그 예를 들면 주식 투자할 때도 뭐 예를 들면 원소처럼 하는 경우 그렇죠. 안정적으로 조조처럼 하고 훈련을 하고 나가야지. 그 훈련을 안 하고 나가면 어떡하냐고. 조조는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 특화된 사람이야. 그 전투. 그러니까 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데 주식 투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A 스타일로 한다고 해요. 실패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거기다 너 IQ가 나쁘구나. 바보구나. 학위 반납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 A 스타일의 적성이 안 맞거나 연습이 안 된 거였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지금 다 들어볼수록 지휘관이 정말 중요하네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상황이 이러면 부하한테 맡겨야 되는 경우 무조건 맡기라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난 유비인데 이건 소설 기준으로 이건 딱 조자룡이 돌파해야 될 때다. 그럼 맡겨야지. 자용아 갈 때 3m를 뛴 다음에 5m 우회전하고 쟤를 먼저 치고 쟤 먼저 잡고 이렇게 주면은 그게 되냐고. 근데 제갈량이 작전을 짜고 제갈량 페이스예요. 예를 들면 이거 다 소설에 있는 얘기입니다. 뭐 적벽에서 뭐 화살을 한다. 자룡아 앞으로 네 맘대로 뛰어. 그러면 안 되잖아. 묶어놓고 기다려. 나만 믿고 기다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상황에 맞춰야 되는데 바보들은 부하들한테 맡겨.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 어느 게 좋은 겁니까? 좋은 게 어딨어. 그게 가장 적절한 순간에 적절하게 하는 거. 그 훈련을 해야지. 그 훈련을. 그러니까 이때는 간섭해도 되겠지 이러니까 실패하는 거고 처음부터 내가 간섭할 부분과 간섭 안 할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죠. 조조를 왜 황제를 옹립했을까? 그러니까 조조가 그 당시 때 황제를 옹립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직은 자기가 이게 패권을 차지할 만큼 명망도 없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인맥이에요. 그만한 인맥을 만들어 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학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건데 ABC 세 학교가 이 나라를 꽉 쥐고 있어. 안 좋은 거지. 그럼 ABC 학교를 없애면 전부 내 적이 되겠지. 그래서 내가 F라는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는 좋아. F로 다 때울 거야.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F가에서 졸업해가지고 애들이 3, 4시대에 되려면 30년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30년 동안 ABC를 끌고 가야죠. 그 다음에 없애든지 말아없든지 해야지. 황제를 옹립한다는 건 되게 그런 거예요. 그럼 황제 옹립한다는 거는 그 옛날에 그 쓸만한 그 신하들, 인재들을 다 흡수하겠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맥이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라든가 인프라라는 학벌이라든가 이런 거로만 만들어. 그건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사실은 다 인간관계잖아. 학벌이니 고향이니 하는 거는 인간관계를 매개하는 건데 뭐 낚시회를 했던 어쨌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맥이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무시해 버렸을 때 또 설사 걔들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내 인맥을 어떻게 믿어. 인간관계라는 게 언제 나한테 칼질할지 모르는 애들인데 그거를 그물망처럼 짜놓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새 인물들 중에서 어쨌든 트럼프, 시진핑, 푸틴, 김정은, 빈살만 삼국지 인물로 비유하자면 굳이 누구와 좀 비슷하다 볼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는데 조조, 유비, 손권이급이요 보통 급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중국 황제들 많잖아요. 근데 걔들 다 아버지 덕에 된 거지. 이렇게 밑바닥에서 올라온 애가 어딨어.
주원장도 밑바닥에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삼국지만큼 치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까 말한 밑바닥에서 훑어 올린 인재들하고 싸운 게 아니야. 이건 정말 올림픽 결승까지 가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도 누구는 4명 깨고 금메달 땄고 얘들은 40명 깨고 갔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삼국지의 이 앱 위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 쉽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준결승에서 떨어진 애들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이 없어요. 삼국지. 그냥 쌍무시했거든요. 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분들 다 준결승에서 떨어질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모델이 너무 작은 거예요. 아, 모델이 너무 작다. 최소한 준결승까지 왔던 애들을 쫙 깔아놨으면 뭐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정말 특별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을 적어놓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이분들이 준결승에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개성 자체에 대한 설명을 잘 안 해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건 무조건 조조유비 송건이 최고냐 그건 아니고 이 수많은 리턴 매치 중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아, 근데 저는 또 이 말씀 해주니까 되게 감동인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바닥에서 다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되게 희망 주는 말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올라와서 성공하면은 당신은 다른 성공한 사람들 대비 더 정말 대단한 사람일 수 있다. 희망을 주는 말인지 또 사람 나름인 것 같아. 아이고 못 살겠네. 근데 원래 난세에서 영웅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정말 수없이 얘기하는데 도전을 안 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역사를 보면은 도전 안 하고 남 탓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가끔 제가 남 탓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당신 뭐 누구 편드는 거냐 뭐 그럼 분석하지 말. 아니지. 남 탓을 하지 말라는 게 분석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모든 건 내 탓이요. 다른 거는 내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 아니죠. 예를 들면 나에게 가진 건 1%밖에 99%가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포기하지 말고 1%를 갖고 갈 때까지 가보려는 거야. 그게 전략이고 그쵸. 전술이고 그렇게 돼서 내가 99명을 다 깨트리지 못한다고 그래도 단 1%를 가지고 10%라도 해결했으면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가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내 계획으로는 3%까지 정도는 해볼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10% 되고 50% 되고 100%대 가는 거죠. 왜냐면 저 우주까지는 내가 안 가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3%까지밖에 생각이 안 간다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내가 아무리 계획을 짜도 야 난 이거밖에 안 되고 저기 산 넘어 산 우주 속의 우주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첩첩산중이 있어. 야 저까지 어떻게 가. 내가 저 봉우리 첫 번째 봉우리 올라가야 그 다음 봉우리가 보여. 근데 지금 내 기준을 가지고 첫 번째 봉우리 가는데 100이 들었어. 100개가 나왔네. 많이 들겠네. 이게 틀린 생각이라는 거죠. 한마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오랜만에 소장님 만나서 제가 좀 바빠 그동안 연락도 못하고 그랬는데 반가워서 반갑고 이건 이야기를 이제 평소에 끌어내지는 게 참 훌륭한 것 같아요. 내가 좋은 결론을 낸 게 아니라 이 말을 유도를 잘해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 혼자 하면 이렇게 안 되거든. 그래서 감사드리고 저도 말하면서 많은 영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을 하니까 쉽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내가 말을 하니까 저 사람 너는 다 알고 그렇게 실천했느냐. 제가 하는 얘기의 99%는 내가 못했거나 실패했거나 고통받았던 선에서 나온 결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말처럼 쉬운 일은 없는데 행동을 해야 말이 한 개라도 쉬워집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이명환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서 보시면 또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